예,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부제가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 철학적 근대의 문을 열다입니다. 이 제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 데카르트 토그의 중요한 저작인 방법 소설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방법 소설, 저는 오늘 이 책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이제 전환기의 책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자신이 살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만, 이 방법 소설이 출간되던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이것은 정말 서양 사상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정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혁명적이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말하자면 고중세적인 세계관, 수천 년 이어오던 세계관이 붕괴되고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른바 근대적인 세계관이 싹트는 시대이고, 이런 점에서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 보더라도 이렇게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데카르트가 바로 이 변혁을 이루어낸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루어낸 혁명적인 철학자로서의 데카르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란 뭘까요? 이제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이제 근대적인 학문관을 확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근대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를 만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확립했습니다. 이때 세계관이란 뭐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해를 포함하는데, 먼저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 또 우리 내면,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관계하고 만들어가는 상호 주관적인 세계, 역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관, 인간관, 역사관,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일관되게 묶었을 때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데카르트는 새로운 과학의 개념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바탕에서 자연관, 인간관, 또 역사에 대한 근대적인 이해를 어떤 중심 기둥을 세운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연 순서는 대충 3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카르트의 생애, 그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역사적인 의미, 오늘 강연의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데카르트의 생애를 봅시다. 데카르트는 1596년에 태어났어요. 1596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기 우리나라에는 이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임진왜란이 아마 1592년, 1592년에서 이제 6년 동안 진행되죠. 이제 8년까지 진행되는데, 데카르트는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아주 그냥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650년에 사망하는데 1650년은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제 인조 대왕이 죽고 막 효종이 즉위하던 해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대부분의 생애를 이제 뭐 선조, 광해군, 인조 대왕 요 시기에 보냈습니다. 그 인조 대왕 때는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그게 1636년인데 방법소설은 그 다음에 37년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그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런 거 한참 겪을 때 데카르트는 태어나고 왕성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중요한 저작을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시기를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문치에서 흘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우리나라 인문학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인문적인 그 성숙도가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율곡이 나와서 어떤 그 제자들이 어떤 독자적인 철학적 논쟁을 막 펼치는 시대고, 또 과학에서는 허준이라는 정말 걸출한 과학자가 나오고, 뭐 이게 각 분야에서 그 어떤 완숙한 그런 그 학문적 경지에 도달한 많은 그 학자들이 배출될 텐데, 문제는 이제 너무 문치에 흘러가지고 전쟁이라는 걸 경험을 못해서 이제 그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그냥 정말 뭐라고 참담하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침략을 겪었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사적인 국면에서는 어떤 절정기였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정말 그 어떤 흔하게 쓰는 말로 뭐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그것도 뭐 이렇게 보통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정말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역사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 데카르트고, 그런 데카르트의 사상을 표현하는 게 방법소설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뭐 그 중요한 것만 하면 이제 1637년에 그 방법소설을 발표했고, 이제 41년에 성찰을 출간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는 데카르트의 대표작을 대라 그러면 성찰을 대야 됩니다. 성찰이 철학자로서의 데카르트의 대표작입니다. 그렇지만 저기 어떤 이 철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 사상사 또는 문화사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성찰보다는 방법소설이 훨씬 더 중요한 저작이에요. 이제 1996년이 데카르트 탄생 400주기가 되고, 그래서 파리에서 그 거의 1년 내내 데카르트 관련 학술회의가 열렸고, 그해 여름에 이제 유네스코 주관으로 그 세계 데카르트 학자들이 모이는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됐는데, 뭐 그때는 뭐 이렇게 그 프랑스의 국회의장, 수상, 뭐 그밖에 뭐 교육부 장관 등 많은 이런 그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서 한 마디씩 했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데카르트 이런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매일 그 파리의 시민들 또는 프랑스 전 세계에서 온 이제 일반 독자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그 400주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침이 마르게 칭송한 저작은 성찰이 아니고 방법소설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로 발표된 최초의 철학 저작이고, 불어로 발표됐다는 거는 그 이제 라틴어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민족 고유어로 철학을 하는 시기를 알리는 최초의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어가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변모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 방법소설이고, 또 이제 성찰은 대단히 엄밀한 문장으로 또 엄밀한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데, 방법소설은 에세이예요. 에세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돌아볼 때 커다란 번역과 맞물린 어떤 텍스트는 이렇게 뭐 팸플릿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선언문 형식이라든가 이게 에세이 형식을 띄어요. 우리 3.1 독립운동 100주년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 독립선언서 외우는 그런 뭐 무슨 운동이 있는데, 그런 게 뭐 이렇게 딱딱한 논문이면 어떻게 돼? 모든 걸 단도직입적이고 명확하게 언명하는 이런 에세이나 팸플릿 형식이 대중적인 호소력도 크고, 또 그 당대가 요구하는 번역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막스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저작은 자본이지만, 운동가로서 사회 변혁가로서의 막스를 대표하는 저작은 공산당 선언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이런 데카르트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의도된 변화 효과를 가져온 것은 방법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성찰보다는 방법소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데카르트가 만전에 이제 철학 원리를 쓰는데, 이제 방법소설과 성찰을 내놓으면서 데카르트는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부상을 했고, 유럽 전역에서 주요한 교육기관, 뭐 수도원이라든가 대학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을 대신해서 데카르트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면 교재가 있어야지. 이제 수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모든 교육의 중심에 있었어요. 철학이든 과학이든 뭐 모든 분야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부상하면서 이제 그걸 데카르트 철학으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우성이야, 이거 뭐 가르치려면 뭐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 전체를 이제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집필한 것이 바로 철학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념론, 우리 인간의 감정, 정서에 대한 연구서로 정념론을 출간하고서 스웨덴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는 이제 평생 늦잠 자는 철학자였고, 말하자면 녹터널 애니멀, 녹터널 애니멀을 그려서 하여간 아침 기상 시간이 늦는데 스웨덴 여왕의 이제 고문관으로 갔는데, 여왕이 너무 바쁘니까 직무 시간 이전에 만나자, 새벽에.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의 차가운 안개를, 새벽 안개를 마시고 감기에 걸렸고 그게 폐렴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로 해서 대충
뭐 생애를 정리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데카르트 철학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세 단계로 진행하는데 제일 먼저 이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데카르트는 그 근대 수리자연학의 괴익을 철학적으로 정초한 철학자다. 이것은 뭐 쉬운 말로 하면은 근대적인 과학의 개념을 확립한 철학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의 개념, 고대인들, 중세인들의 과학의 개념과는 뭐 너무너무 다릅니다. 물론 자연관, 인간관, 뭐 역사관 다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과학이 뭐냐, 과학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고대인과 근대인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근대적인 과학 개념의 뭐 뿌리에 해당하는 게 수리 자연학의 괴익입니다. 뭐 여기도 뭐 프로젝트 뭐 매더메티코 피직 뭐 이것은 이제 갈릴레오의 과학을 뭐 개념화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갈릴레오에 의해서 시작된 이런 수리자연학의 괴익,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수학하고 이 자연학, 뭐 이 시기의 피직은 뭐 이렇게 생물학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여타 다른 분과학문과 구별되는 물리학이 아니고 그 자연에 관한 탐구 일반을 다 피직이라고 했어요. 원래 피지스가 이제 자연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자연과학하고 수학을 결합하는 계획입니다. 근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는 어떤 뭐 그게 통계든 공식이든 하여간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뭐 양화한다든가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17세기 이전에 이른바 정근대 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어요. 수학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한의학 책에 수학 공식 나오지 않듯이 저 고중세의 자연과학책에게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과학책에는 반드시 어떤 뭐 그래프든 뭐 통계든 뭐 하여가 함수든 하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숫자 수학적인 언어가 등장을 하고 수학적인 언어 자체가 자연학의 언어, 자연과학의 언어 자체로 확립이 되고 오늘날 뭐 사회과학 더 나가선 뭐 인문학이나 심리학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그 양적인 방법, 수학적인 방법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과학 책에 뭐 숫자가 나오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만 그 고대인, 중세인들에겐 그것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전통에서는 이제 수학적인 대상,
저 수학적인 대상이라는 말,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뭐 요즘으로 좁게 번역하면 하여간 피지컬 아버지 피지컬 띵. 이것은 추상적인 대상이고 그래서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한 챕터가 수학적 언어의 불완전성과 이런 수학적 대상. 내가 좀 전에 그걸 피지컬 띵이라 매더메티컬 띵, 매더메티컬 오브젝이라는 말은 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게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그 상세히 이 수학적인 언어가 불완전한 언어다. 수학적인 대상은 무에 가깝다. 추상적인 허구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아주 뭐 좀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사물을 뭐 그 자연적인 사물을 피지컬 띵이죠. 이 띵을 이게 폼, 우시아, 폼과 진료로 이렇게 힐레로 나누어 봅니다. 피지컬 띵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 형상적인 측면과 이렇게 내용, 진료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수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폼밖에 형식적인 측면만을 재현하고 이 내용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속성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완전한 언어다. 고중세에서 과학은 쉽게 말하면 지레과학이었어요.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은 어떤 양적 성질이나 관계가 아니고 사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질들, 또 이 성질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연금술이 이제 뭐 그런 걸 잘 대표하고, 그러나 뭐 연금술이 아니더라도 뭐 이게 동양의학에서도 그렇죠. 뭐 허준 얘기를 했는데 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중요한 범주,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다 질적인 성질이에요. 뭐 음양, 또 오행,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물을 분류하는 근본 범주인데 이런 범주들로서 지금 분류되고 설명되는 것들 다 질적인 성질들이죠. 뭐 따뜻하냐, 뭐 차갑냐 등등. 뭐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수학적인 언어가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수학 나름의 어떤 발전이나 진화의 길을 걸었고,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나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발전 해 왔는데, 17세기에 몇몇 과학자들이 수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야 된다. 자연과학의 언어는 일상 언어가 아니고 오디너리 랭귀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형식 언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왜 그랬을까? 뭐 하여간 이것도 설명하면 복잡한데, 하여간 우리가 갈릴레오의 저적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자연이라는 책, 이것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졌다. 따라서 이 수학을 모르면 우리는 자연이라는 책을 읽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아주 명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코드에 의해서 이 자연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물리적 자연의 대상이라는 것은 수학적 대상과 동일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많은 경우 이제 매ಥ메티컬이라는 말보다 지오메트릭이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대상, 이것은 기하학적 혹은 수학적 대상과 동일하다. 이것이 수리자연학의 기획이 갖는 어떤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본적인 전제.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렇게 철학적 취향이 결여됐다고 할까?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기획이 갖는 어떤 철학적, 형이사학적 전제가 뭔지 이런 데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고, 이른바 중간 원리라고 하는데, 그때 국지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원리들, 그걸 이제 중간 원리라고 그래요. 그런 중간 원리를 찾으면 됐지, 그 해당 문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특수한 원리를 찾으면 됐지, 그 이상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일찍부터 그런 중간 원리들,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발견한 중간 원리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제일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수리자연학의 계획이 전제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찍부터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과학자로서는 데카르트도 정말 큰 꿈을 가진 학자였지만, 이제 과학자로서는 갈릴레오가 훨씬 위대하죠. 훨씬 더 견고한 발견들을 많이 이루어냈고,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또 많이 시간이 걸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나 이제 그 철학자로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한 감각을 지녔고, 또 그만큼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카르트는 이 수리자연학의 계획, 이거를 더 발전시키는데 도 전력을 다했지만, 그보다는 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기초에 더 관심이, 그에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갈릴레오의 수리자연의 계획을 보다 철학적인 방향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데카르트 철학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세계 이해의 도식이 여기서 데카르트 철학에 의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근대적 세계관의 초석이 여기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카르트는 어떤 식으로 갈릴레오의
그런 수리자연학의 계획을 더 심화시켰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생애를 할 때 잠시 좀 다뤘어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그 데카르트가 1637년에 방법소설을 출간하는데, 그 한 10년 전쯤에 1628년에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한 저작,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중에 사후에 출간되는 그 저작을 뭐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저작을 작성할 시기에 데카르트는 뭐 아직 형이상학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수리자연학의 그 수리자연학 학을 이제 조금 더 그 체계적인, 보다 일반적인 계획으로 바꾸려는 야심에 차 있었고, 그 데카르트의 방법론적인 야심을 이제 보편수리학이라고 그래. 이제 마테시스 우니베르살리스.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법소설 읽어줄 우리 백주진 박사가 이 데카르트의 그 정신지도 규칙, 보편수리학의 전문가입니다.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그 설명 들으면 되는데, 이제 이 보편수리학을 떠받치는 어떤 일반적인 학문 방법론, 어떤 일반적인 학문 방법론을 만들면 이제 어떤 이제 새롭게 태동하는 과학의 기초를 놓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저작하다가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 방법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아예 형이상학을 해야겠다. 그래야 이 새로운 근대 과학의 토대를,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놓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1630년에 이제 그 당시 가장 그 번성하는, 그리고 개방적인 그 암스테르담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공하면서 이제 철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이제 그런 운동과 직고 속에서 이제 형이상학, 스스로 형이상학을 완성했다고 생각할 때 방법소설을 내놓았고, 이제 또 연이어서 성찰을 내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청년기에는 수리자연학의 계획을 보편수리학으로 더 발전시키고, 그러나 이제 후에는 이제 형이상학을 통해서 수리자연학의 계획을 정초하고자 했고, 이런 철학적 야심의 첫 번째 산물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이상학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과학의 그 개념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세계관 자체에 그 초석을 놓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관이라는 건 제일 먼저 이제 이 자연에 대한 이해,
이 외부 세계죠. 또 우리 내면 세계, 우리 영혼과 인간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인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역사적 세계에 대한 이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 이제 데카르트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근대적인 정의에 도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연에 대한 이해, 그 우리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동양이든 서양이든 유사해요. 한마디로 자연은 살아 있어요. 자연은 살아 있어요. 살아있는 자연.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 피지컬 띵, 내추럴 띵, 우리 그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내추럴 띵이라는 것은 biological 띵, 거의 생물학적 대상에 가까웠어요. 어떤 생물학이 사물을 표상하는 기본 모델을 뭐 제공했다고 그럴까? 이런 그 고대인의 그 자연 개념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런 고대인의 자연이해, 특히 히랍 고대 그리스인의 자연이해에서 중요한 그 대립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과 아닌 것, 자연적인 것과 아닌 것의 대립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의 대립인데, 이 살아있지 않은 것, 특히 인간이 제작해서 내놓은 인공물, artificial thing, 인공물과 natural thing, 의 차이, 대립이 고대인의 자연관을 구조화하는 중요한 이양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그 artificial, 인공적인 사물이죠. 인공적인 사물의 특징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자발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역량, 원리가 없어요. 이너셔, 그 타성이라고 하는데, 이 타성적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인공적인 사물에, 사람이 만든 제작한 사물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 자연에 있는 사물, 그게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내추럴 띵 일반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발적인 운동의 원리가 또는 역량이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살아있는 것들 보면 다 움직여요.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때가 되면은 뿌리를 대지로 솟아나서 뭐 자라고, 뭐 하여간 바퀴벌레도 얼마나 빨라. 하여간 하여간 이 살아있다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자발적 운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 서양의 고대인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대 중국의 자연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발성이라는 게 이 자연적인 사물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파르게 대비되는 게
이런 인공적인 사물, 이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매더메티컬 띵이라는 게 좀 허구에 가까운 것이고, 뭐 이렇게 수학적인 언어라는 게 불완전하고 따라서 쓸모없는 언어라고 보았던 것도 이런 것입니다. 매더메티컬 띵이라는 거는 또는 지오메트리컬 띵이라는 건 이거 운동을 서술하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 등장하면서 이런 게 깨지지만, 하여간 고대인에게 수학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대상이고, 타성적인 대상이고, 이 어떤 다이내믹을 결여한, 디나미스를 결여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인에게 물리적인 대상은 생물학적인 대상에 가까웠고, 생물학적인 대상이라는 건 자기 안에 자발적인 운동의 능력, 원리가 있는 것이고 뭐. 근데 이제 이런 갈릴레오의 수리자연학의 계획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대상은 이제 기하학적 또는 수학적 대상이어야 돼요. 따라서 수학적 대상처럼 그 자발성을 가지면 안 돼. 어떤 타성이 이 사물 또는 물질의 근본 속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머티리얼, 피지컬 이런 용어에 담긴 뜻은 이게 피지컬한 거죠. 근대인들이 생각하는 피지컬. 이게 얘가 저절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전적인 타성 속에 있고 어떤 외적인 힘에 강요될 때만 이게 움직이고 변화해. 그러나 고대인들이 어떤 걸 피지컬하다 그럴 때는 얘가 살아있다. 여러분 뭐 김수영 씨의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뭐 어떤 시인이여 기침을 하다. 뭐 이게 왜 눈이 막 움직이니까 막 움직이는 거야.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갈릴레오의 보폰 수리학의 수리자연학의 계획을 보편 수리학으로 심화 발전하고 또 정초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물리적인 대상 또는 물질 일반을 연장으로 정의합니다. 연장.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라는 거는 거의 기하학적인 평면과 유사한 어떤 것이 돼버려요. 물질이라는 거, 피지컬 띵이라는 거, 어떤 기하학적인 넓이, 면적, 또 거기에 더해진 여러 가지 양적인 속성들이 그 사물의 주요 속성이 되고 1차적인 속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이 중시했던 사물의 질적인 특성, 고대인들은 사물에서 그 핵심적인 측면은 양적인 성질에 있는 게 아니고 질적인 성질에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제 17세기 과학혁명에 의해서 이게 전도되는 거예요. 사물의 개념이. 사물의 어떤 1차적인 속성, 핵심적인 속성은 우리가 측정 가능한 양적인 성질이다. 넓이, 부피, 무게,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수학적 코드로 번역 가능한 것만을 사물의 진정한 실제적인 속성으로 여기자. 이게 그 보편 수리학이라든가 그 전에 수리자연학의 계획이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대인들이 중시했던 질적인 성질은 뭐냐? 이게 분명히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이 질적인 성질은 뭐냐? 그건 다 가상이다. 그 원래 사물에 없는, 그러나 나중에 덧붙여지는 가상적인 성질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교탁에 이렇게 물병을 놓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비커나 물을 따라 가지고 여기다 쇠막대기를 꽂으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나? 쫙 구부러져. 그러면 메이징. 야, 정말 뭐 마술이 어떻게 또 이 쇠막대기가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확 꺾이냐 말이야. 이게 왜 꺾이는 거예요? 그 쇠막대기가 왜 꺾여? 그걸 꺾이는 걸 뭐라 그래? 다 알면서 빨리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그 굴절, 굴절. 근데 그 막대기가 진짜로 구부러지는 거야? 아니죠. 그 어떤 착시 현상이야.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란 말이야. 우리의 감각기관도 바로 어떤 매체단 말이지. 그러니까 빛이 물이라는 액체라는 매체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되잖아. 우리 감각기관도 외부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예요. 여기에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매스미디어인데, 우리 감각기관은 매스미디어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외부의 정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매개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감각이라는 게 어떤 매개체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우리 매개체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물에 원래 없던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 이건 이제 그 청각인데, 이런 청각적인 속성은 원래는 어떤 물질의 파장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물질의 파장이 여러분의 귀를 통과하면서 이런 그 어떤 일정한 성질을 지닌 목소리가 되는 거야. 목소리가. 원래 이런 목소리 물리적인 세계는 없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귀에 있는 이 청각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소리는 소프라노의 이런 멋진 소리가 되고, 이제 어떤 목소리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이게 근데 물리적인 세계는 아름다운 소리, 미성이니 이런 거 없어. 다만 어떤 파동만 있을 뿐이지. 또 어떤 자극이 우리 시각을 통과하면서 색깔이 나타나. 이 색은 이 수리자연의 계획 이하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상의 색깔 같은 거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객관적인 속성, 1차적인 속성이 아니고 우리가 시각 기관을 통과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번역이 굴절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주관적인 성질이다. 주관적인 성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릴레오의 수리자연학의 교익이나 데카르트의 이런 보편 수리학의 교익 속에서 사물은 수학적인 대상, 기하학적인 사물로 등치화된다, 전락한다 여러 편. 어떻게 보면은 전락한다는 표현이 올 줄 모르는데, 왜냐하면 사물이 그토록 많은 속성, 내면적 깊이 또는 신비와 아우라를 거느리던 고대인에게 그래서 늘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이런 자연적인 사물이 빈곤화, 존재론적으로 한없이 빈곤화 되는 겁니다. 먼저 자발적인 운동의 능력을 상실. 그 다음에 질적인 그런 풍요한 성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과 내면적 깊이를 상실합니다. 아까 고대인이 이해하는 물리적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자발적 운동의 능력을 지닌 것이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발적인 운동의 원리, 이 능력을 많은 경우 고대인들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생기냐? 그 안에 어떤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가 물리적인 요소 안에 내재하고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식물 영혼, 동물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 감각이나 장소 이동 능력 이런 것을 관장하는 원리를 동물 영혼. 그 전에 식물 영혼은 이제 영양 섭취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물은 이제 그런 식물 영혼 외에 감각과 장소 이동 능력이 있고 그걸 관장하는 게 동물 영혼이고, 근데 인간은 이런 식물 영혼과 동물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스라는 어떤 인텔렉츄얼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초감성적인 것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성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이 바라보는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세계고, 살아있다는 그 배후에 어떤 영혼이 숨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연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는 그 어떤 영혼이 숨쉬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 사물은 연장이다, 사물은 연장이다 이렇게 외치자마자 이 천지에 그토록 널려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 증발해 버렸어요. 이 사물을 적시던 그 수많은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풍요하게 만들어주던 그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다 증발해 버리고 그 말하자면 일종의 사막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종의 빈곤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인데, 이 살아있는 우리가 이 생물학에서 중요한 그 분류 단위가 있어요. 게노스, 스피시스, 그죠? 종, 유.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게노스들, 무수한 스피시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식물은 또 많은 종들이 있고, 동물에도 많은 종들이 있고, 그죠? 이 수많은 종과 유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종과 유들은 어떤 수직적인 위계, 상하 질서를 이룬다고 봤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지멋대로 공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엄격한 위계적, 목적론적인 질서를 이룬다고 봤어요. 그래서 고대인이 생각하는 자연에서 어떤 개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소속이 있어야 돼. 어떤 종이나 어떤 유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그 소속이 없는 개체는 그거 상상할 수 없고, 소속을 잃어버린다는 거, 요즘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한 저주예요. 내가 소속이 없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어떤 패밀리에 속해야 되고, 어떤 조합에 속해야 되고, 어떤 동네에 속해야 되고, 어떤 가문에 속하고, 그 속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속이 그 개인의 정체성을 담보하거나 보호해주는 울타리 자체예요. 여러분이 플라톤 아카데미의 일원이라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튼튼한 여러분의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좋은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사물은 연장이다 이렇게 외치자마자 그런 모든 종과 유의 구별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연장이라는 단일한 유의 일원이야.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액체들,
하늘의 액체도 있지. 뭐 구름이든 바다든 이게 다 하나의 유, 동일한 유, 연장일 뿐이야. 그리고 그 유들 사이에 어떤 위계 질서, 어떤 또 그것 유들이 보여주는 그 상하의 높이, 등고선, 존재론적인 등고선이 싹 지워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평등해지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평등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그의 후예들이 바라보는 자연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수직적 구도에, 그래서 그 상하 기천이 있는 세계지, 고대인이 이해하는 자연이라는 거는 상하 기천이 있고 당연히 그것을 모방해서 나온 인간 사회에 상하 기천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위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근대 과학과 더불어 또 이것과 맞물린 새로운 사물의 이해, 자연의 이해 속에서 그런 존재론적인 위계 질서, 등고선이 파괴되고 어떤 수평적 구도의 사물이의, 자연이의 존재 이해가 도래하는 겁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평등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그걸 제일 중요한 원리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이런 관념이 이제 18세기의 불란서 혁명과 더불어 싹트고, 뭐 또 이런 것이 일반화되기까지 많은 장애를 넘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사물과 자연, 존재 이해의 차원에서 변합니다. 존재 이해의 차원에서 수직적 구도가 깨지고 이게 수평화될 때야 이제 이런 우리가 아는 평등의 개념이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데카르트가 이제 이런 수리 자연학을 어떤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보편 수리학이라는 어떤 그 보다 일반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정초하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그 사물 자연만 정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플라토닉에서 이 사물에 대한 이해하고 영혼에 대한 이해가 분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물의 개념을 바꾸면은 이제 영혼의 개념도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데카르트가 사물은 연장이다라고 외치자마자 그 증발해버린 그 수많은 이 영혼들이 어디로 다 갔을까? 그게 전부 우리 인간 내면으로 수렴하게 된 겁니다. 영혼은 오리 인간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 내면으로 수렴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비물질적이고 비연장적이고, 따라서 나누거나 파괴할 수 없고, 따라서 항구적이고, 따라서 불멸이고 영생한 것이다. 이런 정의에 도달하죠. 거꾸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야말로 물리적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 영혼과 천조의 반대의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누어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질은 영혼과 대립해서 영혼이 가진 그 어떤 속성도 지닐 수 없게 되고, 물질은 영혼과 대립해서 이 영혼이 지닌 그 어떤 속성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데카르트가 형이상학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 형이상학을 이원론이라고 하죠. 우리 정신과 영혼이라는 두 실체,
실체는 이 두 개밖에 없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핵심인데,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 심신통일체인데 왜 그게 실체처럼 구별되고 나눠 있냐 이렇게.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 후대의 철학자들이 계속 이제 비판을 하지만, 이것이 가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 이것이 갖고 온 혁명적인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데카르트의 두 실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물질의 탄생, 또 이와 맞물린 순수 영혼의 탄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가 사물을 연장으로 정의했고, 다시 말하면 수리자연학의 계획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물질 개념을 내놓은 것인데, 이게 뭐 이제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데카르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심리적인 요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그야말로 물질일 뿐이다. 순전히 물질일 뿐이다. 이 안에 뭐 무슨 심리적인 요소가 살아 있어가지고 얘가 숨을 쉬고 뭐 우리랑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이제 그런 건 사라진 겁니다. 거꾸로 영혼은 순수하게 영혼일 뿐이다. 어떠한 물질적인 요소, 1나노그램의 물질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영혼은. 그러니까 이 순수 영혼의 탄생,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 이원론이 말하는 것은 물질은 철저히 순수한 물질일 뿐이고, 정신은 순수한 정신일 뿐이다. 이건 동서의 그 고대 중세 철학에서는 한 번도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뭐 플라톤 기독교주의 전통에서 정신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수한 영혼 개념, 순수한 물질 개념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카르트의 그 이원론이 갖는 또 어떤 전략적인 의미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데카르트가 아까 그 생애를 할 때 우리 시간이 있었으면 자세히 얘기했었는데, 이 세계와 빛에 대한 논고라는 저작을 그 청년 시절에 막 출판하려고 그 인쇄소에서 찍고 있는데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았다 소식을 듣고 출판을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브루노 화형당하고 이 근대 과학이 태동하는 것이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 어떤 상식이자 규범으로 또 권력으로서 그 자리 잡아왔던 과학이 무너지는데 이게 쉽게 무너지겠어요? 그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특히 스콜라 철학은 이제 속에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의도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보다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과학, 거기 위에 있는 스콜라 과학보다는 이 새로운 수리자연학이 기독교 교리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수리자연과학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물질은 순수한 물질로서 정의해야 되고 정신은 순수한 정신으로서 정의해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영혼 개념은 기독교 교리 완벽하게 일치하고, 따라서 근대과학과 종교가 갈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순수 물질에 대한 탐구, 이게 과학이 하는 것이고, 우리 종교의 영역은 우리 순수한 내면, 영혼의 세계를 그 영역으로 하고, 그래서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종교와 과학, 새로 등장한 과학을 화해시키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간 이 남과 북의 위대한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그 전에 북한과 미국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과거에 17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과 기독교를, 또 당대의 그 도덕적인 통념을 화해시킨다는 게 이 미국과 북조선을 화해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됐어요. 그 어려운 과제를 데카르트가 바로 이 자신의 형이상학을 통해서 이뤄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종교재판 안 받아. 종교재판에 끌려갈 두려움 없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에 매진하게 됐어. 이거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물질 정신 개념, 이게 이제 당대의 과학을 정당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종교와 화해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그 세계관의 또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카르트 철학, 이게 제1원리, 이제 방금 4부에 이제 그 형이상학이 제시되는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주뽕 수동 구주수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 철학의 제1원리죠. 제1원리.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주체 중심의 철학인데, 그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와 변화, 근대성의 새로운 문턱을 예고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이제 서양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철학사를 내놓은 철학자인데, 그래서 한 2세기 동안은 그 20세기 초반까지는 서양에서 나온 대부분의 철학사는 헤겔의 철학사를 모방하거나 축약하거나 거기에 의존했어요. 뭐 그 정도로 이제 헤겔이 서양 철학사를 아주 그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한 철학자인데, 이 헤겔이 그 철학사 강의에서 이제 이 데카르트를 소개할 때 그 한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에 따르면은 데카르트 이전에 그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나침판도 없이 그 거친 대양을 표류하던 그 배였어요. 그 뭐 이게 어디 나침판이 없이 그냥 막 이 거친 바다에 막 그냥 우연히 표류하기를 거듭하는 게 데카르트 이전까지의 철학사다. 근데 어느 날 그 저 돛 위에 한 남자가 외쳤어. 저기가 육지다.
저기가 육지다. 그게 바로 그 영웅이 바로 데카르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헤겔에 따르면 이 철학이 이 철학의 나라, 철학의 도시, 이 철학의 길이 닦이고 건축되는 그 지평은 우리 반성적인 내면성, 사유라는 반성적 내면성이어야 되는데 그 정말 철학이 정말 닻을 내리고 그래서 어떤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대륙을 발견한 철학자다.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의 그 이후의 모든 철학은 데카르트가 발견한 신대륙. 지금 미국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에서 그 나라를 만들고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하여간 그 이 철학이 건설될 진정한 대륙을 발견한 게 이제 데카르트다. 이제 이런 건데 뭐 이거는 뭐 이제 또 독일 관념론이라든가 현상학이라든가 실존주의 이런 게 이어지는 서양의 주류 철학사를 보면은 뭐 그런 말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데 그 뭐 또 그런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철학적 관점에서는 또 이제 조금 과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뭐 이런 관념론적인 또는 코기토 철학의 전통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근대 이후에 그 어떤 철학뿐만 아니라 그 도덕, 종교 그 모든 면에서는 진리의 주관적인 조건이 객관적인 조건보다 더 우월해진다. 이것이 철학적 근대성 또는 그걸 넘어서 문화적 근대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막연히 진리라는 말을 썼는데 뭐 이게 지식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행동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근대적인 사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철학적 사유를 비롯한 모든 인간적인 사유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객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라소피아 할 때 소피아 하고 필리아가 각각 지시하는 것도 그건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하게 아주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관적 조건, 객관적 조건. 가령 여러분들이 뭐 예술, 가령 음악, 가령 여러분들이 노래를 배운다고 그래봐. 그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잘한다는 게 뭐야?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어야 돼. 가사를 알아야 되고 음정을 알아야 되고 박자를 알아야 되고 그거 못 지키면 송이 아저씨가 이게 띵동댕 그죠? 띵동댕 하면 합격이지. 땡. 그래서 근데 진짜 그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그렇게 객관적인 그런 기준만 만족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르는 사람이 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즐겨야 되고 그 주관적인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그 목소리가 막 쩍쩍 갈라지고 이러는데도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있어. 뭐 무슨 전인권인가? 막 머리도 막 부스스해가지고 졸린 눈으로 막 아주 그 감동을 주잖아. 그러니까 예술적인 행위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데 야 이거 누가 더 똑같이 그렸냐 이거보다 그걸 그릴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속성, 그게 즐김이라든가 어떤 이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게 그 필치 속에서 묻어나야 되고
소리 속에서 들려야 돼.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표현이 돼. 그게 위대한 예술 작품이지. 뭐 이게 똑같이 뭐 이렇게 옮겨놨다. 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했다. 이 정확성이 절대로 그 예술의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만 여러분 종교 생활해요? 종교에는 종교는 그것이 숭배하는 신을 통해서 많이 정의합니다. 뭐 유일신이냐, 다신교냐, 뭐 샤머니즘이냐, 뭐 자연 종교냐. 근데 그 숭배하는 신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믿는 사람의 그 믿음. 종교에서 위대한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어떠냐지. 그 신앙. 이게 또 루터가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가 어떻게 틀린지 알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하여간 우리 알매 세계에서도 그런 주관적인 조건이 중요하고 이것을 꾸준히 발견해가는 게 근대 철학사 일반인데 간단히 말하면 데카르트가 진리의 기준으로 에비던스 이게 명증성, 회의 불가능성성, 뭐 확실성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 코기토 철학에서는 뭐 더 이상 진리를 뭐 명증성이라든가 그 회의 불가능성, 확신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데카르트의 유산을 이어간 건데 결국 그게 뭐 칸트든 헤겔이든 그 외의 실존 철학이든 현상학이든 진리라는 거는 두 조건이 있고 그 두 조건 중에서 주관적인 조건이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던 게 코기토 철학의 전통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지식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 보다는 그것을 통합하고 거기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형식적인 원리는 언제나 우리 주관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 뭐 칸트 독일관념론에서 오늘날의 그 코기토 철학 일반에까지는 늘 공통된 겁니다. 뭐 원래 예정은 이 방법 소설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조금 더 이 데카르트 철학의 역사적 의미를 상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서 이제 토론 질문 시간에 한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